네, 그리고 이어서 실학 이외에 양명학 연론이라 그래가지고 양명학에 대해서 집대성해 놓은 그런 책을 또 쓰셨는데요. 양명학에 대해서 아까 제가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그렇게 심학에 대한 정통, 그 다음에 양지, 이미 우리 태어날 때 인간 심성에 있는 그것을 밝혀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지행합일, 알면 바로 실천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철학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또 하셨냐? 나는 양명학자다. 그러니까 양명학을 세워야겠다. 나는 양명학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양명학을 배척해야겠다. 그러니까 이 내자가 천하 만공의 공의를 흐리는 원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뭐예요? 난 양명학자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나 양명학자야. 그러면 양명학자가 틀린 소리를 해도 난 무조건 양명학. 나 양명학자 아니야. 그러면 아무리 양명학자가 좋은 얘기해도 난 양명학자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반대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공의를 흐리는 원천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소속되었다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다? 반드시 자심, 내 스스로의 마음으로 자심으로 쫓아 진시, 진비의 분별을 해야 된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런 것을 분별해서 허와 가, 이 가짜가 무엇인지 허구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명학 연론을 제가 읽으면서 양명학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이 양명학 연론이라 그래가지고 이 내용이 저는 요새 우리에게도 좀 필요한 그런 구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으면 무조건 그 소속돼 있는 단체가 안 좋아도 나쁜 짓을 해도 그냥 그게 무조건 맞아. 그러니까 그래야 돼. 또 아니야, 나는 저쪽하고 반대파에 속해 있으니까 무조건 반대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디에 속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 자심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아내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명학 연론이라는 글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잘 알려지지 않다가 이 위당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1953년에 장준하 선생이 이 양명학 연론이라는 책을 소개를 받고 그 국립중앙도서관까지 가가지고 그 1930년대에 신문들을, 동아일보를 다 뒤져가지고 이 글을 알아내서 사상계에다가 양명학 연론을 쓰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위당 선생의 글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또 이 장준하 선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 위당 선생이 조선학에 대해서 많이 이제 쓰시게 됐고 우리의 민족사학자로 대표되는 인물이시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조선사를 이제 다시 쓰시게 됐는지 그 시대를 보면요. 1919년 3.1혁명 이후에 사이토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해오면서 교육시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교육시책의 내용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자신의 역사, 전통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게 해야 된다. 조선 사람들에게. 그래서 민족 혼과 민족 문화를 상실하게 만들고, 자, 두 번째, 그런 다음에 모르게 해야 돼. 옛날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자부심이 있었고 대륙을 호령했고 이런 거 모르게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조상의 무의 무능, 악행, 안 좋은 것만 가르친다. 야, 얘 맨날 싸우기만 했다. 당파 싸움만 했다. 뭐 왕비들 속에서 뭐 놀아놨다. 뭐 안 좋은 이야기만 계속 과장하게 얘기해서 청소년들이 조상을 경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막 실망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실망과 허무에 빠져 있다가 이때 일본 서적, 일본의 좋은 인물, 일본의 문화 이러한 것들을 소개를 하면 일본에 동화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예 황민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교육 시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거를 발표하면서 뭐를 하냐? 조선사 편수회. 원래는 조선사 편찬위원회라 그래가지고 그걸 1922년에 만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이후에 1925년에 조선사 편수회가 되면서 조선사라고 하는 37권의 책을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쓰게 돼서 1932년에 이제 결국 37권의 책이 이제 10년 만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경성제국대학, 지금 이제 서울대의 그 전신인데요. 그 지식인들을 대학을 그 이전엔 안 보내다가 이제 보내면서 어떻게 돼요? 일본에 복무하는 지식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잖아요. 거기에 있는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청구학회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1930년이에요. 그래서 1932년에 조선사 편수에서 이 조선사라는 책을 탁 내니까 이 민족 그 지식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의 역사를 외국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것도 뭐야?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제가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지고 역사 책을 쓰고 또 그걸 또 그냥 대충 쓴 게 아니라 너무 꼼꼼하게 써놓은 거예요. 전국 방방곡곡을 다 다니면서 우리의 사상, 우리의 문화, 온갖 것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37권의 책을 내놓은 거야.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충격을 받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반성을 하면서 진단학회라는 것을 1934년에 만들게 됩니다. 지식인들이. 근데 이때 진단이 바로 그 발해 진국의 그 이름을 따서 진단학회라고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1932년에 만들 때 누가 만들었느냐? 이병도가 집을 빌려줘요. 이병도 뭐예요? 조선사 편수회에 가담해가지고 일본의 입장에서 역사책을 만드는, 거기 조선사 편수회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 좀 양심에 맺혔는지 아니면 이런 지식인들과 함께 뭐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지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진단학회를 처음에 만들 때 같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같이 했지만 진단학회 내에서 조선사 편수회 참여파와 대표적으로 최남선, 이병도, 신석호 이런 사람들이죠. 파와 순수하게 이 청구학회라든지 조선사에 대항해서 묻혔던 사람들하고 이게 갈리게 돼요. 나뉘게 되면서 좀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1942년에 조선어 학회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감옥에 갇히고 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진단학회의 활동은 이제 멈춰지게 되고 이후로 해방이 된 이후에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데 아쉬움이 많죠. 진단학회가 지금의 강단사학의 중심을 진단학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조선사 편수회가 만든 조선사에 충격을 받으면서 이 박은식 선생의 국혼, 그 다음에 단재 신채호의 난가사상, 그 다음에 이 위당 정인보의 얼사관으로 이어지는 이 민족사학이 태도가 되는 겁니다. 민족사학이 더 굳건하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누르면 누를수록 누르면 없어지거나 이렇게 사그라드는 면도 있지만 그에 반해서 반작용으로 떨쳐 일어나는 그런 존재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인보 선생은 어떤 글을 쓰시냐? 단군 개천, 그 다음 5천년간 조선의 얼이라고 하는 글을 1935년에서 36년 사이에 기고를, 동아일보에 기고를 하시게 되고요. 그것이 나중에 조선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으로 엮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천년간 조선의 얼 해가지고 이 글을 쭉 그 동아일보에 쓰셨던 연재하셨던 2년간 연재하셨던 그 글을 나중에 해방이 되면서 조선사 연구라고 하는 책으로 발간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네요. 조선사 연구라고 해서 서울신문사에서 나중에 책으로 엮어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1930년대의 한국 사학의 경향이 어떠한가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1986년에 천관우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병도 중심의 어떤 실증사학. 그 이전에는 너무 이때 이병도 중심으로 진짜 실증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역사를 이제 과학으로 우리도 인정을 받자라고 해가지고 실물이 있는 것들, 그래서 유물 발굴하고 이런 걸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실증사학.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러시아 사회주의가 이제 나오면서 우리 독립운동을 한다거나 지식인들이 그 이전에 어떤
그 제국주의 침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반성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주의가 아주 지식인들 사이에서 만연해 있을 때입니다. 그때 마르크스주의 사학이 백남훈을 중심으로 또 들어오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서 민족주의 사학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에 의해서 이렇게 민족주의 사학 이렇게 총 3개의 경향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실학을 체계화해 가지고 국학의 논의를 활발하게 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1930년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인보의 조선사 연구 그 목차를 제가 봤어요. 근데 이 정인보 선생님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글이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한문학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지금 잘 쓰지 않는 한자, 고어들도 막 나와 있고 막 많은 글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아주 어렵다고 해요. 어려운 글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목차만 좀 봤거든요. 목차에서 서론, 그다음에 제1 서론, 제2 시조 단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다음 제3 고조선의 대간 이렇게 나오는데 시조 단군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조선의 시조는 단군이시니 단군은 신이 아니요 인간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단군은 신이 아닌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 왜 그랬냐면 그 이전에 일제강점기 때 들어와 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아까 사이토 총독이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조상을 모르게 하라 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부정하게 하라? 조상 단군부터 없애라. 단군을 부정하게 하라. 그 내용이 시책에 나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위당 선생은 저렇게 일제가 아주 의도적으로 단군을 없애려고 했는데 그 단군을 신화화한다든지 그런 거에 앞장섰는데 그러면 안 되고 우리의 시조는 누구다? 바로 단군이고 이것은 신화가 아닌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단군의 계보를 여기 보면 단계 고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단군의 계보도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주장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 근거해서 삼공유사 고조선 조에 의하면 중국의 위서를 인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국 위서에 의하면 이래가지고 쭉 설명하는 거 있죠. 그거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책이 너무 어려우니까 박성수 교수님이 2000년에 정인보의 조선사 연구라고 해서 이 어려운 책을 쉽게 이렇게 풀어서 써 놓으신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뭐라고 쓰셨냐면 태초의 단군 문화라는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가 있었다. 그래서 그냥 단군 한 사람, 단군의 국가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단군 문화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재희 교수님 그 강의도 많이 듣고 했는데 그 고조선 문명론이라든지 단군 문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단군 문화라는 명칭을 쓰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뒤에 불교, 도교, 유교 등 원래 우리는 고조선에 그 단군 문화가 있었는데 이후에 외래로부터 불교라든지 도교라든지 유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좀 사그라들었다라고 얘기해요. 들어왔지만 단군 문화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외래 문화에 빠지지 말고 5000년간 우리를 지켜준 바로 단군 문화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정인보 선생이 이야기했다라고 박성수 교수님이 글을 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단군교의론이라고 해가지고요. 단군이 교육을 했던 그 뜻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단군교의가 바로 홍익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인보 선생이 나중에 해방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교육 시책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홍익인간 교육 이념을 이야기하실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 조선사 연구에서 뿌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김명수 선생님이 정인보 얼의 교육 철학적 연구라는 그 논문에 보면은 이 얼이라는 것을 이분은 이제 교육 철학적인 면에서 쓰셨어요. 그랬을 때 이 홍익인간은 주체성, 이때 외세에 의해서 여기 아까 얘기했죠. 외국의 것들이 막 외국의 철학, 외국의 사조 이런 것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것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주체, 나 자신으로 봐야 된다.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정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체성을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확장성.
그래서 이것이 나 혼자만의 어떤 깨달음이 아니고 이것을 옆에 사람들에게 감흥을 시켜야 된다. 감흥을 시켜서 서로 교통해야 된다 하는 감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확장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우리 민족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진취성을 이야기했어요. 진취성. 우리 민족에만 하다 보면은 이건 또 다른 국수주의가 되고 제국주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전 세계에 뻗어나가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이 세계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진정한 어리고 그것이 홍익인간 교육 이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선사 연구라는 책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또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5대 국경일 있잖아요.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 5개의 국경일의 노래 중에 뭐다? 한글날만 빼고 한글날의 가사는 누가 썼다? 외솔 최연배 선생님이 쓰셨잖아요. 그거 빼고 나머지 4개를 다 누가 가사를 썼어? 정인보 선생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3.1절 노래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의 하나로 이날은 우리의 생명이여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우리 민족의 시원을 백두산으로 보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열아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나라를 길이 빛내자 이런 노래를 지으셨고요. 박태준 작곡의 정인보 작사 제헌절 노래, 이 제헌절 노래가 바로 단군 이야기예요. 홍익인간 이야기예요.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풍사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내려오셨다.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의 저 인간을 위해서 구보보니 저 인간들을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360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 하늘에서 그 내려온 그 이야기를 하시고요. 3천만 한결같이 지키려냐 이루니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이게 바로 제헌절 노래예요. 우리나라 법을 제정했던 그 날을 기리는 노래가 바로 이렇게 단군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누가 썼어? 정인보 선생님이. 그 다음에 광복절 노래. 흙 다시 만져보자.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렸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그러니까 기존의 그 흙이 아닌 거지. 해방이 됐을 때 흙. 그리고 해방이 됐을 때 바닷물도 어떻게 춤도 추는. 그러니까 이 정인보 선생님이 그 역사의식도 있고 시조 시인이니까 그 시조 가락도 아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의 국경일 가사를 다 쓰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천절 노래. 개천절 노래도 우리가 물이라면 샘이 있고 물은 항상 그 샘이 어디선가 그 출발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나무도 그냥 쑥 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조금 올라오는 그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새함은 누구다? 바로 단군이시니 단군이라는 거죠. 이 나라 하나버님은 단군이시니. 이 가사를 쓰셨던 분이 정인보 선생입니다. 그래서 흠결 없이 학식이 풍부한 그런 학자. 그렇죠? 변절하지도 않고 누구처럼 변절을 하거나 그러지도 않았다는 것에 흠결이 없어. 또 학식이 아주 그냥 풍부해. 한학, 옛날 고전 한학부터 양명학에, 실학에 많은 학식. 그 다음에 문장유령, 뭐 글도 엄청 쓰시고 시조도 쓰시고 또 지행합일의 양명학자. 그렇죠? 어떤 이념이나 정파에도 치우침이 또 없었어요. 이때. 그리고 이 당시에 사회주의라든지 또 카프 문학 이런 게 많았는데 그러한 이념이나 어디에 정파에 속하지도 않은 민족주의자, 지금으로부터는 완전 보수죠. 보수, 진정한 보수인 거예요. 그런 치우침 없는 당당하고 올곧은 처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위당 정인보 선생이 우리의 정부가 대한민국이 새로 나라가 이제 출범을 할 때 그 국경일의 가사를 다 쓰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조선사 연구 책 그 다음에 쭉 이제 읽다 보니까 제가 제9 한사군역이 나와 있어요. 한사군역.
그래서 한사군 지치고설, 한사군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또 이 글에 써놓으셨어요. 뭐라고 했냐? 한사군의 위치라는 것은 고조선 영역으로도 아주 중요하고 역사의 자주성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사군의 위치가. 어느 날 일본 학자들이 처음에는 요동 지역에서 이걸 한사군의 위치를 찾으려고 뭔가 발굴을 계획을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국내 이 한반도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요동에서 준비하더니 갑자기 어느 날 평양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근처 민간인들로부터 출토품을 비싼 값에 사들였다. 그래서 정인보는 한사군이 한반도 밖에 있었다는 주장을 문헌과 또 일본인 발굴 유물을 가지고 증명하려고 면박하였다. 라는 글이 1981년 이만열 교수가 쓴 한국 근대 역사 학의 이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인보 선생은 한사군의 위치가 지금의 요서 지역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반도 안으로 들어온 것은 언제부터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학자들이 그 한사군의 위치를 평양으로 우리 국토 안으로 들어오면서 뭐예요? 그래, 니네는 이 한반도에서 북쪽은 이 중국이 차지했었고 남쪽은 우리 임나일본부에서 우리 일본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니네는 원래부터 니네 고유의 땅이 없었어. 넌 옛날부터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던 민족들이야. 이런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학자들이 태반이야, 태반. 그쵸? 이게 일제강점기 때에서 해방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반박을 하셨던 분이 바로 위당 정인보 선생, 조선사 연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덜렁 위당 정인보 선생님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아. 이게 아니고 이런 한사군의 위치, 낙랑군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거에 대한 논란들이 어떻게 이어져고 있는지를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고구려, 신라, 백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 가야국에 대한 이야기, 다양한 요서, 백제의 해상 발전에서 요서까지 갔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서 글이 멈추어 버리게 돼요. 그래서 1950년에 납북이 되시면서 더 이상 글을 못 쓰시게 돼서 정말 안타까운데 삼국에서 이야기가 끊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조선사 연구라는 이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들은 보니까 남의 것은 공부하면서 내 일은 너무들 모르더라. 선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예요? 남 거 맨날 남의 것만 공부해. 우리 거 나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헛개비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존재는 육체로서의 존재를 말하지 않는다. 얼의 존재가 이른바 존재이니 얼빠진 사람을 꺼풀 사람이라 한다. 그러면서 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얼이라는 게, 사람이 얼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을 하고 무엇으로 보고 무엇으로 느끼고 무엇으로 만지느냐, 그것은 바로 정신, 이 뇌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얼 빠진 사람을 뭐라 그래? 꺼풀 사람. 혼과 얼 같은 이제 맥락이 되겠죠. 그러면서 환경과 조건이 중요하고 나를 중하게도 욕되게도 하지만, 그렇지,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많은 영향을 받지만 얼마는 빼앗아가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프랭클린 심리학 보면 아우슈비츠에 이 심리학자가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소에 갇히면서 그 아주 인간의 그 지옥과 같은 그 생활들을 몇 년 동안 하면서 이 심리학자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뭐를 깨달았느냐? 이 나치의 그 수용소 안에서 너무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감정, 내 정신, 나의 심리만은 누가 어떻게 하지도 못한다. 내가 이 속에서 지금 이 순간 행복을 선택하면 내 행복을 누가 강제할 수 없다. 그 기분이라는 거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그 책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수용소 안에서라는 그 책과 이 부분이
그 일맥상통하게 느껴지면서 환경과 조건이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내가 어떤 감옥에 있더라도 내 정신이 바르고 내가 정말 지금 당당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감옥 속에서도 나는 정말 내 영혼과 내 삶을 사는 그런 인간이 되는 거고, 아무리 이 밖에 금은 보화가 있고 엄청난 금은 보화로 온 몸을 휘둘러도 내 마음이 작고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얼마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 정신은 내가 가질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는 빼앗아가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상을 강조하신 분이 위당 정인보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제 치하에 정말 그 어려운, 내 마음대로 글도 쓰지 못하고 막 잡혀가고 이런 고통스러운 그 환경 속에서도 내 얼을 지켜야 되겠다. 내 얼마는 뺏어갈 수 없는 이 얼을 지키고자 마지막까지 일제의 그 친일을 하지 않고 그 고귀함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로서가 바로 어린 것이다.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가 아니라 내 맘대로 할래. 나는 나대로 그냥 할래.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극기되고 참고, 그쵸? 극기되고 자기를 죽인 멸사된 순수한 저를 말한다. 나 혼자 먹고 싶다고, 나 혼자 내 자유인데 나 잘 살기 위해서 우리 나라를 팔아먹는다든지,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부정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제대로 된 얼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게 진정한 나로서의 얼인가? 그것은 참고 극기하고 자기를 죽이고 멸사된 순수한 그런 저를 말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익인간의 그 개념과도 맞물린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또 어떤 얘기가 있느냐? 우리가 자기 마음에 의지하지 않고 일체를 밖에서 구하게 된 원인은, 우리 안에 걸 모르고 밖에서 맨날 한 원인이 뭐냐? 우리가 우리를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은 까닭이다. 우리 스스로를 알고 나를 봐야 되는데 그냥 막 밖에만 쫓아가지고 막 그냥 좋아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할 수 없어. 못해. 원체 그러니까 원래 나는 이래. 나 못해 이제. 끝이야. 이렇게 단념하니까 추락한 것이다. 마음이 죽는 심사. 마음심 죽을 사. 심사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를 어떻게 하더라도 내 마음이 죽어버리면 그것은 헛개비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어루만지기만 한다면 손이 닿기 전에 옛 맥이 뛰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과거를 그래서 어루만지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5,000년간 조선의 얼을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5,000년 역사를 그동안 전쟁도 나고 해가지고 없어졌는데 쉽지는 않다. 그러나 어렵다 하여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누가 찾아주는 것도 아니고 5,000년 역사를 오가면서 그 척추가 무엇인지 찾고, 이분은 그 역사를 이렇게 척추를 찾는 그 기본을 찾는 일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척추가 무엇인지 찾고 우리 역사가 왜 비바람을 맞았는가 그 까닭을 알아보고, 왜 이 나라가 성할 때는 왜 성했는지, 또 쇠했을 때는 또 왜 쇠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면서 언제나 진짜는 살아남고 가짜는 사라지는 법이니 행여라도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일체의 책임이 누구 다른 사람에게 왜 저 사람 안 해? 왜 나라에서 그런 거 안 해? 왜 저 학자들이 왜 해야지 왜 안 해? 학자들이 할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나라가 할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누구 똑똑한 사람이 하겠지 하고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에게 있다 라는 걸 통감하고 바로 행동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는 바가 없지만, 그쵸? 저 정말 아는 바가 없지만 나라도 해야 되겠다. 유튜브에 위당 정인보 검색하잖아요.
아니 뭐 고양이 뭐 먹방 뭐 이런 거는 막 엄청 많아요. 그런 건 엄청 많고 뭐 빼기 얼마짜리 이런 그 유튜브는 그렇게 많은데 위당 정인보 찾아보세요.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저 능력도 없지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겠지 하고 기다리면 안 된다. 지금 느끼는 이걸 해야 되는데 하는 그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정인보 선생이 이야기를 해놓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조선사 연구 책을 쓰시면서 우리의 역사의식을 깨우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분은 시조 시인의 면모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국문학사에서 좀 이 논문을 몇 개가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시조 시인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1920년대하고 30년대는 이 카프 문학, 그러니까 그 뭐 프롤레타리아 문학이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사회주의가 아주 그 유행을 했기 때문에 카프 문학이 이 계급성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맞서서 시조 부흥 운동이라 그래서 이 민족주의 중심으로 만들어진 운동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민족주의의 그런 이런 시조 부흥 운동을 하신 분은 가람 이병기 선생, 노산 이은산 선생. 그래서 이 가람 이병기 선생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고초도 겪으시고 해방 이후에도 우리 그 나라의 끝까지 독립운동하시고 나라의 많은 시조 발전을 위해서 애쓰셨던 그런 분이시죠. 이은산 선생님은 이제 물론 이 또 독립운동 할 때까지만은 또 잘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군부 독재에 또 이렇게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좀 평가가 안 좋은 그런 분인데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시조 시인으로서 대표적인 분들이십니다. 이 위당 정인보 선생의 시조가 교과서에 나와가지고 수능에 막 나오고 이래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자모사라고 하는 시조거든요. 이 자모사 검색하시면 그 국어 유튜브 강사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해설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제1수, 1수부터 40수까지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모예, 그 다음에 양모 또 계시죠. 큰어머니, 그 다음에 또 유모 이렇게 세 분의 어머니를 모셨던 그런 독특한 이력이 있으시면서 또 효자 이분이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면서 쓴 시조입니다. 그래서 가을은 그 가을이 바람 불고 잎 드는데 가신님 어이하여 돌오실 줄 모르는가 살뜰히 기르신 아이 옷품 준 줄 아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만큼 옷품이 줄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놓은 시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시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대부분의 1930년대 가면서 친일로 이 지식인들이 다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최남선이었어요. 육당 최남선 선생하고는 아까 옛 서적들을 모은다든지 그 다음에 막 학회를 만든다든지 이러면서 아주 가까운 친구 관계였고 고대사를 같이 공부하던 그런 친구였는데 육당 최남선이 결국 어떻게 돼요? 조선사 편수에 들어가면서 친일에 또 앞장서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그 만주 학교의 교수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 친구 집 최남선 집 앞에 가가지고 냉수 떠놓고 곡을 했다 그러잖아요. 내 친구 육당이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그 앞에서 곡을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구와 절교를 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혼을 판 학자에게는 냉수 한 그릇도 아까운 법일세 이렇게 최남선이 찾아왔던 거예요. 이 위당 정인보 선생님 집에 찾아오니까 뭐라 그랬냐? 같이 드리지도 않고 같이 앉으려면 뭐 술잔이라도 상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깝다. 혼을 판 학자에게는 냉수 한 그릇도 아까운 법이다. 이렇게 탁 얘기를 하면서 내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얼굴 안 봤다라고 하죠.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이 최남선 선생이 그 반민 특위에 이제 잡혀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위당 정인보 선생이 내가 일제 헌병에 쫓겨서 육당의 집에 숨어들었을 때 마다하거나 고발하지 않고 나를 기꺼이 숨겨준 적이 있다라고 친구로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친구로서는 해줬지만 그 다음부터는 아예 발길을
끊고 이 말만 딱 하고 이제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 때 서로 이렇게 같이 했던 그 친구들, 동지들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그 변절해 갈 때의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나중에 그런 서로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의 그런 우리는 지금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이 시대 분들에게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조 시인으로 활동하시면서 1929년에 시문학 창간에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진, 정인보 선생님의 사진이 있어요. 근데 옆에 김영랑 시인, 그 다음에 여기 변영로 선생, 그 다음에 정지용 시인, 향수 이런 거 있잖아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그거 맞죠? 그런 노래, 사도 지으신, 시도 쓰신, 그 다음 박용철, 이하윤 이런 분들이 시문학 동인에 같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1930년에는 조선문학 원류 초본이라고 하는 또 책을 쓰셨어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조선의 문학이 옛날부터 있었다. 그 이야기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조선사 연구랑 거의 비슷한데 그 시대에 고구려 시대에 신라 시대에 백제 시대의 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학 원류에 대한 이야기를, 문학과 역사를 같이 문학사라고 할 수 있죠. 그 문학사를 최근에만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옛날부터 이런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글을 쓰신 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주동 선생이 이 위당 정인보 선생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고어의 풍부한 채택. 한문을 너무 공부를 많이, 한학을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고어를 많이 하셔요. 그 다음에 우리 고유한 멋과 정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귀한 정신에 뿌리 깊은 사상적인 저류가 있다. 그러니까 사상적으로도 아주 바탕이 되어 있고 우리 전통에 대한 마인드가 있으시고 고어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시를 쓰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시만 쓰신 게 아니라 1937년에는 경훈 훈민정음서, 그 다음에 훈민정음 운해 해제라고 하는 책도 쓰셔가지고 우리의 그 한글에 대한 글도 쓰셨어요. 이 국학이라는 것은 철학, 역사, 그렇죠? 국학이라는 것은 바로 국사와 한글, 국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훈민정음에 대한 글도 많이 쓰셨는데요. 사람이란 나면서부터 마음에 앓미 있어. 이거 양지론이죠, 양지론. 우리 본성이 있다. 그렇죠? 사물에 접하여 느끼어 움직이게 되는데, 사물과 서로 이렇게 교감하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데, 그 움직이게 될 때 어떤 속에서 물결이 치고 메아리 쳐서 이어 소리가 되어 밖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언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철학적인 글이면서도 이분의 어떤 사상적인 그런 것이 바탕에 깔려 있으면서도 이 언어의 소중함, 언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에서 이 세상과 교류하면서 느껴지면서 움직일 때 물결 치면서 메아리 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언어다. 이런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발췌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인보 선생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광개토 대왕비 있잖아요. 광개토 경평안 호태왕릉 비문 성략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이 광개토 대왕릉비 아시죠? 이 광개토 대왕릉비의 최초의 비문을 연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 광개토 대왕비를 처음 이거 판각해가지고 했던 사람이 일본의 그 군인이었잖아요. 일본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일본에서 막 조작했다. 조작설도 있고 뭐 여기에 채워가지고 다르게 뭐 글을 썼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여기에서 주어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임나일분무서를 이 일본들이 주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위당 정인보 선생이 호태왕비를 다시 그게 틀렸다. 일본이 주장하는 것이 틀렸고 주어는 광개토 대왕이 주어가 되어서 백제와 신라를 도와준 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내용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